대표님 제일 먼저 오셨나요? 저 대표님을 일로. 최고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제가 2주간 자가격리되는 것은 전당대회 기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국민과 당에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며 국회와 당의 일은 김태년 원내대표님, 최고위원님 등 지도부와 함께 실시간으로 챙기겠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일부터 상향 조정됩니다. 우선 열흘 앞으로 다가온 수능이 걱정입니다. 당과 정부는 수능이 차질 없이 치러지도록 수험장 방역관리와 수험생들의 생활방역을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필수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크게 고통을 겪으시게 될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잘 돕도록 우리 당 의원들이 예산과 입법에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에서는 예컨대 필수노동자 지원법, 생활물류산업발전법, 온종일 돌봄 특별법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1차, 2차 유행 때 국민의 인내와 배려와 협력을 통해 보름 만에 상황을 안정시켰습니다. 이번에도 힘을 모아 빨리 극복해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방역당국을 신뢰하고 존중하며 코로나 조기 안정화를 이루어야겠습니다. 이런 시기에 민주노총이 이번 주 중 전국 여러 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걱정을 감안해 집회 자제의 현명한 결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공수처 문제를 협의합니다. 오랜 교착이 풀리기를 바라지만 이제 저는 국민을 지치게 해드려서는 안 됩니다.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 대해 우리가 기대보다 우려를 더 많이 하며 오히려 결의를 다지는 것은 공수처에 대한 야당의 태도 때문입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중립적 전문기관을 따로 두어 검찰의 독주를 견제하며 공직사회를 맑게 하자는 우리 국민의 오랜 수건입니다. 그러나 야당은 올해 4월 총선거에서 공수처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총선거 이후에는 공수처법을 헌재에 제소하고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공수처 출범을 못하겠다고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이달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 늑장 합류했으나 묻지마 반대로 일관하며 추천을 좌절시켰습니다. 급기야 어제는 공수처에 대해 야당 지도자가 상식에 어긋나는 막말을 했습니다. 다수 국민이 원하는 것을 야당만 이토록 방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야당의 집요한 방해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법사위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그 밖에 개혁, 공정, 정의력, 미래를 위한 입법들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마무리해 주기 바랍니다. 동남권 신공항은 정치 논리가 아닌 지역과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하덕 신공항 건설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생산 유발 효과 88조 9,420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37조 2,318억 원, 취업 유발 효과 53만 6,453명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일자리, 관광, 제조업 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내 소비와 생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남권 신공항이라는 거대 인프라가 인구 840만 명의 동남권 메가시티와 결합되면 국가 균형 발전은 더욱 촉진될 것이고 동남권 또한 활성화될 것입니다. 야당 의원님들의
가덕신공항 특별법 발의를 환영합니다. 우리도 지자체 및 정부와의 협의를 거친 특별법안을 곧 국회에 낼 것입니다. 여야의 법안을 테이블에 함께 올려놓고 신속히 병합 심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대구신공항 특별법, 광주공항 이전 특별법에 대해서도 여야가 지혜를 모아 조속히 협의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공항들은 국가 균형 발전을 돕고 대한민국의 역동적 미래를 가꾸는 초석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내일부터 수도권이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전환됩니다. 감염 경로를 추적하기 어려운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어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자영업자 등 거리두기 강화로 또다시 실현의 시간을 감내해야 하는 분들께는 무척 송구스럽습니다. 3차 유행이 겨울철 대유행으로 이어지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불과 열흘밖에 남지 않은 수능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힘들게 입시를 준비해온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방역에 성공한 것은 국민의 자발적인 협조 덕분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오랜 기간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사회적 거리두기에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방역에는 어떠한 예외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시점에 민주노총이 25일에 총파업과 함께 집회를 강행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아무리 방역 수칙을 준수하더라도 코로나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오프라인 집회를 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방식 등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주장을 하고 국민과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 국민이 코로나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민주노총이 다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민주노총 집회에 원칙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길 바랍니다. 공수처 출범 법정 시한이 넉 달이 지났는데 아직 처장 후보를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또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당 추천위원들은 대한변협과 법원행정처와 같은 중립적 기관이 추천한 후보까지 모두 묻지마 반대했습니다. 야당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10번을 재추천한다 해도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변협 추천 후보까지 비토를 하더니 민주당이 공수처장 자리에 내 편을 앉힐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주장일 뿐더러 변협과 법원행정처 그리고 그 기관에서 추천한 후보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당 추천위원들이 추천한 후보들에 대한 비토권 행사까지는 이해한다 치더라도 변협이나 법원행정처와 같은 중립지대에서 추천한 후보들에 대해서는 토론과 압축 과정을 거쳐서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하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입니다. 지금 와서 야당이 공수처 설립을 부정하는 것은 또 공수처의 출범을 부정하는 것은 자가당착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 약속을 지키기 바랍니다. 한 달 후면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도 1년이 됩니다. 오늘 원내대표 회동이 여야 합의로 공수처를 출범시킬 마지막 기회입니다.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공수처 출범을 염원하는 국민의 열망과 인내에 대한 민주당이 책임있게 응답하는 방법입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공수처를 출범시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 그 야당이 주요 정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막말 정치가 도가 넘고 있습니다. 야당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정부 여당에 대해서 반대하고 비판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정책적인 논리로, 대안으로 반대하고 비판하는 것이 야당의 길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막말로 또는 레토릭으로 야당의 역할을 다한다. 이거야말로 진짜 지적으로 게으른 정치입니다. 주호영 대표는 공수처에 대해서 괴물공수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권력형 비리의 쓰레기 아치장, 종말처리장 이런 표현까지 하셨습니다. 가덕도에 대해서는 나라 곳간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가덕도 신공항, 동남권 신공항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만일 결정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결정하는 것일 것입니다. 설사 그것이 동남권 주민들에게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동남권 주민들에게 10조의 예산을 쏟아붓는 것이 도둑질은 아닙니다.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는 이런 표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이 국민들의 지금 큰 걱정거리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대안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저는 부지런한 정치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승민 전 대표 표현입니다. 이 정권 바보 같다. 광파는 일에만 얼굴을 내민다. 참 비겁한 대통령이다. 저는 이런 증오와 저주의 언어는 정치 지도자의 언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힘이 이런 거친 막말 정치, 재밌는 말 골라서 인터넷 제목 올라가는 그런 레토릭 정치, 말꼬리 정치, 이런 지적으로 게으른 정치는 그만하시고 이제 정책과 대안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안심시켜주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로 빨리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정치를 오래 하셨던 분들이 이런 낡은 정치 행태에 매달리는 것은 그런다고 치더라도 전문가 출신, 박사 출신이라고 새로 들어온 분들, 이분들도 이런 낡은 정치, 레토릭 정치, 막말 정치에 가담해서 말꼬리 잡는 정치에 게으르게 매달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답답합니다. 정책과 대안을 가지고 정치를 살리는 길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68,315건, 지난 한 해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각종 집회와 시위 건수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갈등 비용이 연간 82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 다른 민간 경제연구원은 OECD 최저 수준인 우리나라 갈등 지수가 G7 수준까지로 개선되면 국내 실질 총생산 GDP가 약 0.3% 오를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마을 어른의 경륜과 지혜가 존중되어 갈등 조정 기능을 담당해 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해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입장만이 옳다고 비타협 태도로 일관하기 일쑤입니다. 대형 개발 사업은 물론 공공기반시설 조성까지도 집단 갈등으로 왜곡되거나 중단되기도 합니다. 비용과 편익의 불일치가 주되는 원인이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취약한 것도 갈등이 커지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환경, 교통, 건설, 복지 등 갈등의 양상도 다양해지고 대립도 더욱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갈등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합니다. 이제 분출하는 갈등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유형화해서 대형 매뉴얼을 만들고 또한 주장하는 바를 중립적으로 팩트체크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갈등 해결에 시민 배심원제나 500인 원탁 토론과 같은 공론화 과정과 시민의 집단 지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제3의 사회적 협의기구를 통해 조성해
조정에 나설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해서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소 고발이 갈등 해결의 유일한 대안일 수는 없습니다. 참여정부에서부터 갈등 해결의 합리적 제도화를 위한 입법 노력이 계속되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과 송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갈등관리기본법안 등 2개의 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법안에는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갈등관리 방안을 수립할 것과 또 시민,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관리 취지에 여야가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조속한 국회 심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글이 내년부터 구글 플레이에 제공되는 모든 앱과 콘텐츠에 대해서 수수료를 무려 30%나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장을 독과점 해놓고는 장사하는 상인들에게 매출의 30%를 통행세 명목으로 내라고 하니 이 정도면 조폭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에 국회는 여야 공의, 결제 수단에 대한 강제와 독점 방지에 대한 법안을 발의하여 구글의 횡포를 막기로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민의 심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법안까지 발의해 놓고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꼬리를 빼고 있습니다. 정작 미국 하원에서조차 구글의 과다 수수료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마당에 갑자기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입니다. 구글의 이번 정책이 시행되면 우리나라 콘텐츠 시장에 약 3조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고 연간 18,000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그 피해는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대한민국 앱 생태계의 근간을 흔들어 놓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민의힘의 친재벌 DNA가 단순히 재별편을 넘어서 이제는 국부유출까지 하는 사실상 매국행위인 것입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정당이라면 공룡기업 구글 편이 아닌 대한민국의 편에 서서 구글 횡포 방지법에 대한 즉각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삼성화재가 힘없는 주부사원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해당 직종은 GA라 불리는 보험 설계 매니저들입니다. 지난 2월 2013년 삼성화재는 이들을 채용하면서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희망을 준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150만 원 남짓의 기본급을 주며 혹사시키더니 이제 와서는 갑자기 직종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정규직 포기하고 특고 노동자로 갈 것인지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특고 노동자가 되면 고용 불안뿐 아니라 4대 보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삼성화재 소속 2만 명의 특고 보험 설계사 중에 무려 98%가 산재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탄압받는 이유는 바로 노조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 일로 노조원들의 대거 탈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백한 부당노동 행위이고 노조 탄압입니다.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노조 존중선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삼성에게 이야기합니다. 노동자는 결코 쓰다버리는 부품이 결코 아닙니다. 즉각 부당노동 행위 중단하고 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치에서 어떤 사안이나 문제에 대해 다른 이견이 있고 자신의 주장을 펴며 비판하는 것은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말꼬리를 잡아 그 진위를 왜곡하고 더 나아가 지적으로 겨루다는 망언을 하는 것은 지적 거드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지적 우월감에 젖은 선민의식, 특권의식의 소유자가 아니고서는 감히 다른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지적 게으름을 지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경제학 박사 학위자라는 것이 저런 자의식을 싹트게 했다면 그건 그저 거품 섞인 근자감일 뿐입니다. 세상의 지식이라는 것이 경제학에 국한될 리 만무하고 또 경제학 박사 학위자가 적지도 않습니다.
진섬미 의원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주택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거주 기본권을 충족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정신이었다고 봅니다. 그 일환으로 괜찮은 공공임대주택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을 따름입니다. 사실 윤희숙 의원이 지적 게으름 운운한 저희는 다른 데 있다고 봅니다. 자신의 소신인 시장에 맡기면 모든 일이 제대로 된다는 시장 만능주의를 따르지 않는 정부 여당에 대한 반감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미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파산 선고를 받은 시장 자유주의, 신자유주의를 여전히 부족으로 삼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윤희숙 의원류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사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아파트 선호, 아파트로 자산 증식 욕망이 강하니 전국의 온통 재건축, 재개발을 허용해 아파트를 짓게 하면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는 난개발 강풍에 휩싸인 후 주거 특권층과 주거 빈곤층으로 양분돼 훨씬 더 양극화될 것입니다. 윤 의원은 시장의 자유를 떠받드는 것이 자유주의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주의는 사회자유주의, 공동체 자유주의, 시장 자유주의, 무정부주의까지 그 스펙트럼이 넓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서구 정치 사상사의 두 기둥이 보수주의, 자유주의라고 말하는 대목에서는 두 눈이 의심스럽기까지 했습니다. 훨씬 오래됐고 영향력이 컸던 것이 공화주의, 민주주의였습니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전체주의를 거론합니다. 정부 여당을 전체주의로 매도합니다. 정부 여당이 전체주의인지 여부는 국민의힘이 정부 여당의 눈치 보는 위성정당인지를 아닌지를 보면 됩니다. 윤 의원의 이런 편견과 오만에 찬 의견을 공표할 때 본인이 두려움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를 판단하면 됩니다. 시장 만능주의야말로 시장 전체주의입니다. 국가, 정부, 사회 모두 시장 논리에 종속돼야 한다는 사고만큼 전체주의적 사고는 없을 것입니다. 단 8명의 슈퍼부자가 전 세계 하위 50%만큼의 부를 독점하는 불평등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여기는 사고만큼 치명적으로 임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119조 1항은 경제 자유의 조항이고 119조 2항은 경제 민주화 조항입니다. 왜 이 조항이 반드시 헌법에 들어갔어야 하는지 가까이 계시는 김종인 위원장에게 캐묻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지적 거드름을 교정받기를 바랍니다. 단국대 서민 교수가 국민의힘 의원들 대상 강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윤희숙 의원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특권 기득권층의 옹호자라는 인상을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 국민의힘 시장 후보로 나온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나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윤나땡, 윤희숙 나오면 땡큐. 윤석열 이후 더 이상 언급하지 않으려 했는데 또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대표님, 원내대표님 말씀도 있으셨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 TF 단장으로서 송구하고 명구한 말씀 올립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해제한 지 약 2달 만에 다시 내일부터 2단계로 상향됩니다. 다시금 우리는 어려운 길을 걸어야 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분들께서 직면하게 될 아픔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 것입니다. 스타트업, 벤처, 중소, 중견 등 기업들도 다시 차가워질 체감 경기를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층에 이번 겨울은 더욱더 가혹해질 것이고 코로나 블루로 인해 지친 우리의 마음은 훨씬 피폐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두기 2단계라는 고통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고비를 넘지 못하면 코로나는 우리의 통제를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통제 불능의 코로나 카오스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해량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선진국과 달리 코로나를 제어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방침을 믿고 따라주신 인류 국민 여러분의 선진의식 덕분이었습니다. 정부의 대처가 완벽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히 가장 안전한 대처였다고 자부합니다.
동의하신다면 다시 한번 믿어주십시오. 코로나의 끝이 보이기 시작한 가운데 닥친 올해 마지막 고통의 계곡입니다. 언제나 그랬듯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힘들고 아픕니다. 그래도 정부와 여당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거리두기 2단계를 극복해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결코 국민 옆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지금껏 동원한 모든 수단은 물론 우리의 사상의 범주를 벗어난 대책까지 모두 망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겠습니다. 중소중견 기업의 몰락을 결단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중앙은행부터 유례없던 정부의 조세 감면 정책까지 모든 수단을 고려하겠습니다. 비상식적 상황에서 상식적인 수단만을 고집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2단계가 마지막 고통일 수 있도록 모을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정부가 아에로 가입 이후 비준을 약속한 아에로 핵심 협약 87호 등을 조속히 비준하고 부당하게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노조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노조 활동의 부당한 제약 해소와 노사 자치주의에 입각한 전임자 급여 및 근로시간 면제,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한 개선 방안 등 노조 가입률과 단체 협약 적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노조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노조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사용자에 의한 단체 협약의 일방적 해지나 행정관청에 의한 무분별한 시정 명령 제도는 제한시키며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를 실질화하여 노사 자체의 기본 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제21대 총선에서 우리 당이 한국노총과 체결한 정책협약서 내용 중 일부입니다. 지난달 7일 우리 당 안호영 의원을 비롯한 환노위 의원들이 아에로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해 노사정이 합의하지 못한 내용을 기초로 한 정부 법안의 문제점들 중 단협 유효기간 연장과 시설 점거 쟁의행위 금지 조항, 노조임원 자격 제한 등을 보완했고 노조 설립신고 반려제도를 삭제한 진일보한 안입니다. 이달 초 한 EU 전문가 패널 회의에서 EU는 한국 정부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채택되어도 우려를 해소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U는 구체적으로 노조법 개정안 2조에서 근로자의 정의가 달라지지 않아 특수고용직 결사의 자유배제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노조법 12조 등에 명시된 노조 설립 인증 절차가 달라지지 않아 정부가 노조할 권리를 침해하는 점, 기업별 노조의 임원 자격을 해당 사업장 종사자로 제한한 점,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에 대해 적용한 단서가 결사의 자유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는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우리 당은 아에로 기본협약을 올해 반드시 비준한다는 원칙하에 해당 상임위에서 안호영 의원 안을 중심으로 관련법 심의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아에로 기본협약 비준과 관련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한 EU FTA 위반에 따른 통상 리스크 증가 등의 모든 책임을 국민의힘이 지게 됨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분석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만 18세 유권자 10명 중 7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만 18세의 투표율은 67.4%로 집계되었고 이는 20대 58.7%, 30대 57.1%, 40대 63.5%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속으로 놀랍다고 생각하는 것도 어쩌면 선입견에 갇힌 생각일지 모릅니다. 미숙하다는 이름으로 우리 사회가 지워내려고 했던 청소년들은 이미 온전한 시민이었습니다. 작년 27일 진통 끝에 선거권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특히 청소년들이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홀대를 받아왔던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국회의 담장을 넘고 정당 안에 새로운 주체로 자리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부풀었습니다. 청소년 예비당원제를 도입한 지 2년이 되었고 어제는 더불어민주당 청소년 예비당원 협의체 더 새파란의 창립식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당내에는 더불어 청소년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해오던 청소년 당원들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선진국의 40대 대통령, 30대 총리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기의 정치 참여가 활발히 이뤄져 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고 당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염태영 최고위원님께서도 선거 중 청소년의 정치 참여 보장과 청년 인재 육성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여주셨고 대장정을 이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곳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한마음 한뜻이시라고 믿습니다. 바로 지금 이곳에서 목소리를 내는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해 우리 당이 더욱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청소년 의제가 체계적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만 18세 유권자뿐만 아니라 더 많은 청소년들이 더불어민주당과 유기적으로 호흡할 수 있는 기회와 경험, 감각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정치하기 좋은 때 혹은 정치하기 완벽한 때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과 청년이 선거철 반짝 구애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더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당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당내 인재 육성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많은 도움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